호르무즈 해협 한가운데서 한국 유조선과 선원들이 꼼짝없이 멈춰섰습니다. 그런데 화면을 채우는 건 기름값 숫자뿐입니다. 진짜 충격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시작됐습니다.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 한국 유조선 7척이 갇혀 있습니다. 한 척에 실린 원유가 200만 배럴, 대한민국이 하루에 쓰는 석유량과 맞먹습니다. 7척이면 일주일치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지금 우리 국적 선박 26척이 발이 묶여 있습니다. 한국인 선원만 186명, 전체 승선 인원은 597명이에요. 언제 나올 수 있을지 기약이 없습니다. 전국 해운노조 협의회는 선원들이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끼고 있다고 전했어요. 그런데 뉴스를 보면 전부 기름값 이야기뿐이에요. 브렌트 80달러 돌파, 주유소 가격 인상, 정부 비축 후 208일분 확보, 이 숫자만 보면 좀 불편하겠지만 버틸 수 있겠구나 싶잖아요. 근데요, 기름은 진짜 문제가 아닙니다. 더 큰 폭탄은 아무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는 지점에서 터지고 있어요.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2월 28일입니다. 이날 오후 3시 45분, 미국과 이스라엘이 일란 저역을 동시에 공습했습니다. 작전명 에픽 퓨리, 테란의 군사시설, 미사일 기지, 핵 관련 시설이 타격당했고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이의 사망이 확인됐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란의 반격은 빨랐습니다. 3월 2일 이란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모든 선박을 공격하겠다고 선언했어요. 말만 한 게 아닙니다. 실제로 3월 4일 해협에서 10척 이상의 유조선이 불에 탔다고 혁명수비대가 발표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폭이 가장 좁은 곳은 33km밖에 안 됩니다. 서울에서 수원까지 거리도 안 돼요. 이 좁은 바닷길로 전 세계 해상 원유의 20%가 지나갑니다. 하루 2천만 배럴. 그런데 이란은 기뢰만 5,000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걸 바다에 뿌리면 군함이 아니라 유조선도 못 지나가요. 호르무즈를 지나는 대형 유조선의 보험료가 수십 배 급등했고 3월 5일부터는 7개 해상보험클럽이 전쟁 위험 보장 자체를 중단했습니다. 보험이 없으면 배를 못 띄워요. 지금 메리트래픽이라는 실시간 선박 추적 사이트를 열어보면 평소점 수백 개로 백해냈던 호르무즈 해협이 텅 비어 있습니다. 평소 하루 대형 유조선 50척이 오가던 바다인데 지금은 3척에서 4척밖에 안 보여요. 선박 통행량이 92%까지 빠졌다는 보도 나왔습니다. 현대 역사상 최대 감소폭이에요. 이란이 쏜 건 드론 몇 대인데 보험시장이 스스로 바다를 닫아버린 겁니다. 한국 증시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코스피가 3월 3일 하루 만에 7점이 4% 포락했어요. 다음날 또 떨어졌습니다. 이틀간 낙폭이 12%를 넘겼어요. 46년 증시 역사상 최대 폭락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500원을 돌파했습니다. 2009년 이후 17년 만이에요. SK 하이닉스 종목 토론방에는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이틀 만에 그랜저 한 대가 날아갔다. 삼성전자 토론방에서는 미국이란 전쟁 당사자들보다 한국 증시가 더 나락으로 갔다는 자조가 쏟아졌습니다. 결혼자금 3억을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몰빵했다는 공무원 사연도 화제가 됐어요. 자, 여기까지는 뉴스에서 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름값 올랐고 증시 빠졌고 환율 뛰었다. 다들 아는 얘기예요. 근데 진짜 무서운 건 이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뉴스가 잘 안 합니다. 호르무즈가 막히면서 기름 말고 끊긴 게 하나 더 있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냄새도 없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기체 하나. 이게 끊기면 삼성 반도체 공장이 멈춥니다. 헬륨입니다. 헬륨이라고 하면 생일 파티 풍선 가스를 떠올리잖아요. 맞아요. 그 가벼운 기체. 그런데 반도체 공장에서 헬륨은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반도체 칩 하나를 만들려면 수백 단계 공정을 거쳐요. 이 과정에서 웨이퍼 온도가 수백 도까지 치솟았다가 순식간에 내려가야 합니다. 이 온도를 빠르게 잡아주는 게 헬륨이에요. 초고진공 환경을 유지하는 데도 쓰고 레이저 절사이나 에칭에도 씁니다. 배당 수천억 원짜리 EUV 노 장비 안에서도 헬륨이 돌아가고 있어요. 핵심은 이겁니다. 현재 기술로 헬륨을 대체할 방법이 없어요. 아예 없습니다. 헬륨은 인공적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천연가스를 뽑아 올릴 때 극소리 같이 올라오는 걸 분리하는 방식이라 가스 생산국에서만 나옵니다. 미국, 카타르, 알제리, 러시아. 이 중에서 카타르가 세계 헬륨 생산량의 25에서 30%를 차지해요. 그리고 한국 반도체 업계가 쓰는 헬륨의 90%가 카타르에서 옵니다. 자, 그러면 3월 2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시 보겠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의 드론이 카타르 라스라판 LNG 시설을 타격했어요. 라스라판은 그냥 가스 공장이 아닙니다. 전 세계 LNG 수출의 20%를 담당하는 지구상 최대 규모의 가스 처리 시설이에요. 타격 직후 가동이 중단됐고 3월 4일 카타르 에너지는 불가항력 영어로 포스 마주르를 선언했습니다.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는 공식 통보입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연결고리가 생깁니다. LNG가 멈추면 헬륨도 멈춰요.
헬륨은 LNG를 영하 162도까지 냉각하는 액화 과정에서 부산물로 추출되거든요. LNG 생산 라인이 서면 헬륨 생산도 자동으로 중단됩니다. 가스 전문 매체 가스월드는 헬륨 가격이 최대 50%까지 급등할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시설 정상화에는 최소 한 달 이상 걸린다는 전망입니다. 시장조사 기관 테크스에 따르면 2035년까지 반도체 산업의 헬륨 수요는 지금의 5배로 늘어납니다. 수요는 폭발하는데 공급이 끊긴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이 상황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입장을 물었어요. SK하이닉스는 답했습니다. 다양한 공급망과 충분한 재고를 확보하고 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요, 코멘트를 거부했습니다. 이 침묵에는 맥락이 있어요. 사실 삼성전자는 이 위기를 어느 정도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2025년 12월 삼성은 업계 최초로 HS라는 헬륨 재사용 시스템을 생산 라인에 도입했다고 발표했거든요. 쓰고 나온 헬륨을 회수해서 정제하고 다시 쓰는 기술입니다. 연간 4.7톤을 7톤을 절감할 수 있고 전체 사용량의 최대 18.6%를 6%를 대체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근데 이걸 뒤집어 보면요, 나머지 80% 이상은 여전히 바깥에서 사와야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 80%의 대부분이 카타르산입니다. 그리고 지금 카타르가 멈춰 있어요. 삼성이 입을 다문 이유, 할 수 있는 말이 없었던 겁니다. 헬륨만이 아닙니다. 반도체 애칭 공정에 쓰이는 브롬 화수소, 이 원료인 브롬의 97%가 이스라엘에서 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이란을 공습하고 있는 전쟁 당사국이에요. 이스라엘 레오보트에는 삼성 SK하이닉스에 납품하는 반도체 검사 장비 공장도 있고요. 헬륨은 이미 끊겼고 브롬과 장비는 언제 끊겨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재료만 문제가 아니에요. 만들어서 팔까지 흔들리고 있습니다. 3월 3일 아마존 AWS의 중동 데이터 센터의 드론 공격을 받았어요. UAE의 2곳, 바레인 인근의 1곳, 구조물이 부서지고 전력이 끊기고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침수 피해까지 발생했습니다. 아마존이 물리적 피해를 공식 인정한 건 회사 역사상 처음이에요. 이게 왜 한국 반도체와 연결되느냐? 지금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중동의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어요. UAE에만 7개에서 8개가 예정돼 있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오라클 전부 참여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데이터 센터 하나하나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이 뭐냐면요, 고대 역톡 메모리 HPM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세계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그 제품이에요. 그런데 데이터 센터가 드론에 맞았잖아요. 보험사들이 중동 리스크를 다시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프로젝트가 지연되거나 최악의 경우 취소될 수 있어요. 데이터 센터 건설이 늦어지면 HPM 주문도 늦어집니다. 한국 반도체의 가장 큰 성장 동력이 직격탄을 맞는 구조인 거죠. 여기에 한 겹이 더 있습니다. 반도체 공장은 전기를 먹는 괴물입니다. 삼성전자 전체 연간 전력 사용량이 약 22.0W예요. 이게 얼마만큼이냐면 서울시 전체 가정이 1년 동안 쓰는 전력의 1.5배입니다. 서울 시민 1,000만 명이 집에서 쓰는 전기보다 삼성전자가 더 많이 쓴다는 뜻이에요. 전기가 이렇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2018년 삼성전자 평택 공장에서 딱 28분 동안 정전이 났습니다. 고작 28분. 클린룸 공조가 멈추면서 공정 중이던 웨이퍼가 먼지를 뒤집었고 전략 폐기됐어요. 손실 500억 원. 반도체는 1초만 전기가 끊겨도 3개월치 공정이 날아가는 산업입니다. 유가가 올라서 전력 공급이 불안정해진다는 건 500억 원짜리 사고가 언제든 반복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전기 요금만 연간 3조 2천억 원, SK하이닉스까지 합치면 4조 4천억 원입니다. 유가가 오르면 전력 생산 원가가 올라갑니다. 산업연구원 김양 박사는 전기를 생산하는 원가도 1.5까지 봐야 한다고 했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산업용 전기 요금이 이미 70% 올랐습니다. 여기에 중동발 유가 급등이 겹치면 4조 4천억 원짜리 전기 요금 청구서가 6조 7조로 불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나프타까지 겹칩니다. 반도체 패키징에 쓰이는 플라스틱 기판, 접착제, 화학 소재의 원료가 전부 나프타예요. 한국이 수입하는 나프타의 54%가 호르무즈를 통과합니다. 유가가 뛰면 전기 요금이 오르고 동시에 나프타도 뛰어요. 전기료 상승에 소재비 상승이 겹치면 반도체 한 장을 찍어내는 돈이 구조적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한국 반도체가 세계 시장에서 싸울 수 있었던 건 기술력만이 아니라 가격 경쟁력이었어요. 그 바닥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재료가 끊기고 수요가 흔들리고 원가까지 올라가는 삼중위기. 그런데 뉴스에서는 기름값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갈 거냐?
그리고 우리는 뭘 해야 하느냐? 전문가들의 중론은 오래 못 간다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란도 석유를 팔아야 먹고 사는 나라예요.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김열수 실장은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이란 경제의 대부분은 석유 수출로 돌아간다. 해협을 오래 봉쇄할수록 자기 석유 수출도 막히는 꼴이다. 전쟁을 유지할 동력 자체가 사라진다. 쉽게 말하면 남의 목을 조르는데 자기 목도 같이 조여지는 구조라는 거예요. 이란학 전문가인 유달승 교수도 비슷한 시각입니다. 해협 봉쇄는 일종의 압박하대일 뿐 장기화하면 이란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게 된다는 거죠. 하메이 사망 이후 공식 추모 기간이 40일인데 이 기간이 지나면 소강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미국도 과거 골프전 43일, 이라크전 42일 만에 대규모 작전을 종료한 전례가 있어요. 4월 초면 상황이 누그러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그러면 좀 기다리면 되겠네 싶잖아요. 근데요, 함정이 있습니다. 봉쇄가 풀려도 충격은 바로 안 풀려요. 카타르 라스한 LNG 시설이 다시 돌아가려면 최소 한 달, 헬륨 생산이 정상화되려면 그보다 더 걸립니다. 보험 시장은요, 더 오래 걸려요. 한번 중독 리스크가 재평가되면 보험료가 원래 수준으로 돌아오는데 몇 달이 걸립니다. 보험이 정상화돼야 배가 다니고 배가 다녀야 물건이 와요. 국립외교원 반길 교수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이란이 봉쇄를 풀어도 이번 사태에 따른 지정학적 긴장은 장기간 지속된다. 해상 그 통로에 대한 불안감이 구조적으로 남을 것이다. 봉쇄는 한 달이지만 그 한 달이 만든 균열은 반년 1년을 갑니다. 그러면 우리한테는 어떤 영향이 올까요? 가장 먼저 체감되는 건 물가입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물류비가 오르고 물류비가 오르면 택배비, 빵집 운영비, 마트 진열대 가격표가 전부 바뀝니다. 여기에 반도체 원가까지 올라가면 올해 하반기부터 스마트폰, 노트북, TV, 자동차 가격이 슬금슬금 오를 수 있어요. 한겨레는 이걸 스크류플레이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월급은 그대로인 상태. 나사가 조여지듯 중산층의 주머니가 쪼그라드는 거죠. 증시를 보고 계신 분들은 역사를 한번 보세요. 1990년 걸프전이 터졌을 때 코스피는 한 달 만에 18% 빠졌습니다. 근데 전쟁 발발 69일째 되는 날 바닥을 찍고 반등했어요. 지금도 전문가들은 한국 반도체의 펀더멘탈 자체가 무너진 건 아니라고 봅니다. 키움증권 한지연구원은 이 거래일 누적 19% 폭락은 아무리 전쟁 리스크를 반영하더라도 비이성적인 속도라고 했어요. 패닉셀은 금물이지만 한두 달간 롤러코스터는 각오하셔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큰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반도체 수출이 역대 최대를 찍은 게 2월 23일이었어요. 그로부터 딱 5일 뒤에 호르무즈가 막혔습니다. 세계 반도체의 일을 만드는 나라가 그걸 만들 재료를 전쟁터에서 가져오고 있어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걸 뒤집어 보면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사실 한국은 이런 일을 이미 겪었어요. 1979년 2차 오일 쇼크 때 소비자 물가가 18% 뛰었고 이듬해에는 29%까지 올랐습니다.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로 꺾였어요. 전후 최초의 역성장이었습니다. 당시엔 반도체 산업이 이 정도로 크지 않았는데 그때도 나라가 흔들렸어요. 지금은 수출의 37%가 반도체입니다. 공급만을 다 변화하지 않으면 이런 일은 반복됩니다. 근데 한국은 매번 이런 위기 뒤에 답을 만들어 왔어요. 삼성이 헬륨 재사용 시스템을 만든 것도, SNS텍이라는 회사가 일본이 독점하던 이 UV 블랭크 마스크를 국산화한 것도 전부 그 답의 첫걸음입니다. 위기가 올 때마다 한국은 그러면 우리가 만들면 되지라고 했거든요. 지금 호르무즈는 막혀 있습니다. 헬륨은 끊겼고 보험은 멈췄고 배는 서 있어요. 하지만 봉쇄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란도 버틸 수 없고 미국도 장기전을 원하지 않아요. 문제는 이 한 달, 두 달 사이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그 사이에 원가가 올라가고 물가가 밀려오고 포트폴리오가 흔들릴 수 있어요. 모든 뉴스가 기름값을 말할 때 진짜 폭탄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터지고 있었습니다.